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참 사실 지방자치는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하면은 재밌는데 이론은 재미없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5주 동안 이제 꾸준히 강의를 들어오신 여러분께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우리 역사 속에서 지방자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사실 제게 주어진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밑에 있는 지방자치의 의미가 뭔지, 왜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념적인 배경 같은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좀 딱딱한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요. 나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방자치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또 계속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간단합니다. 우리 생활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집행하고 당연히 그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세 가지죠. 우리가 결정하고 결정한 결과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 잘 됐으면은 칭찬 듣고 잘못됐으면은 잘못됐네 그러고 고쳐나가는 바로 그게 이제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 집회를 하거나 이러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헌법 1조 1항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서 제2항까지 이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주의죠. 바로 그걸 시작을 해서 이제 주권이 국가 전체에 대해서 이루어지면은 그거는 국민주권이고 지역에 대해서 이루어지면은 지방자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보통 이제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책에서는 지방자치를 저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국민의례를 하면서 국회에 대한 맹세를 하셨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혹시 대한민국 보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 자유롭고 정의롭고 무궁한 영광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하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오산이라는 지역을 안 보신 분 계세요, 여기? 안 봤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바로 여기 계시면서. 바로 이 자리가 오산이고 나가도 오산이고 조금 있어도 오산이에요. 우리가 현실로 피부로 이제 몸으로 겪고 몸으로 생활하는 곳이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영역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이 모습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오산시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는요, 그 자체가 바로 내 생활과 직결됩니다. 간단히 그거죠, 오산시도 분리수거하죠. 쓰레기 봉투값 얼마입니까? 그거 10원 올리느냐 100원 올리느냐에 따라서 내 가계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되고 금산법이 어떻게 되고 산업서비스법이 어떻게 되고 그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요, 쓰레기 봉투값은 직접 바로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그 전에 오산시의 어떠한 행정이라든지 어떠한 결정은 바로 내 생활 그 자체예요. 바로 그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국민주권이라고 해서 국민 전체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역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국가라는 것은 한 다리 건너 있는 어떤 것이고요.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내 앞에 내가 지금 발을 딛고 내 몸으로 살아가는 그 공간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방자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국가보다 먼저 또는 국가보다 더 앞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제 사실 우리 헌법에 있던 지방자치에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자유당 정권, 민주당 정권 때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지금 현재도 거의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다만 이제 요 시기와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정권 때는 저 밑에 빨간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 단체 그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는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헌법 전문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유신헌법 때죠. 72년에. 이제 유신헌법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조국 통일할 때까지는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이제 오산시 의회 같은 그거는 안 만들겠다. 자치단체장이 대행한다. 그렇게 정했는데요. 통일하고 의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랬대요. 이제 저게 이제 헌법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60년 헌법 때, 민주당 헌법 때 이제 기초단체장을 주민이 직선한다는 규정이 들어갔다가 또 그 군사정권 때는 빠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유신헌법 때 저 조항이 들어갔다가 또 80년 헌법 때는 저 조항이 빠지는 그런 정도의 변화, 아주 미미한 변화만 있었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라는 것과 오산시라는 것, 이 두 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벌써 500년 전에, 500년도 더 됐죠. 600년 전이죠. 이제 그 사상가들이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저같이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지고 법 전공하고 법학 개론 듣고 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알투지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대 법의 기본적인 사상을 정리해 놓은 사람인데요. 복잡한데요. 간단해요. 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 같이 살려고 작정하자면 여러 가지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모여서 같이 삽시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비는 네가 얼마 내고 내가 얼마 내고 지출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저기 룰을 정해야 되겠죠. 바로 그렇게 모여서 삽시다라고 의논해서 정하는 걸 사회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실제 사람들이 모여가 계약서 쓰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 알투지우스라는 사람이 혼자서 책상머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겠지 하고 이제 그 이론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냥 계약이라고 했지만 그냥 제껴버리고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원래 혼자 사는 존재는 아니죠. 혼자 살지는 못해요. 여러 명이서 어울려 삽니다. 그랬을 때 그 여러 명이 어울리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애를 낳고 키우고 또 그 애가 성인이 돼서 다시 또 가족을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 요게 이제 첫 번째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가족과 가족이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족이 모여가지고 같이 살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농사만 짓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살아요. 저기서 이제 조합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직업을 가지든 같은 일을 하든 또는 같은 취미생활도 좋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어울려 사는 그게 이제 조합입니다. 요렇게 두 개가 사회의 기본적인 출발점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니까 조금씩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도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 그냥 마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굳이 시 개념으로 안 가도 좋고요. 어쨌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규모 마을이 생기고요. 이런 마을과 마을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 지배가 일어나는 그런 여기 우리식으로 하면 국가죠. 이 국가가 모여가지고 연방국가가 되니까 어쨌든 저런 식으로 발전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뭐 미합중국,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국가라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고 같이 모여 사는 이웃이고, 조합이라는 걸 이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같이 어울려 사는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는 거죠. 국가라는 거는 그 이후에 생각될 수 있는 어떤 거라는 겁니다. 국가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고 국가는 가장 뒤에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다시 또 이어집니다.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또는 어떤 행동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걸 정하는 걸 보충성이라고 그럽니다. 저 옆에 걸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름은 그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별로 그래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해요.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맨날 예를 이렇게 드는데요. 어떤 녀석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가 벌어서 등록금 마련해야 되죠.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등록금 마련하려고 알바 해봐야 이 최저임금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햄버거 하나 사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순서로 가면 돼요. 부모님한테 손 벌려야죠, 뭐. 죄송하지만 난 이게 커서 제가 효도할게요. 숨 거짓말. 하여튼, 그렇게가 불어내야 되죠. 부모님이 능력이 안 되면. 그러면은, 문중을 찾아든지, 사실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문중은 아주 중요한 경제 공동체였어요. 문중에 똑똑한 녀석 하나 있으면은,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모아가지고 또는 문중 재산으로 도와주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오산 시장님이 무슨 돈을 끌고라도 대줘야 되죠. 이게 안 되면은 지금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라도 내놔야 돼요.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당사자끼리 해결하고, 이 당사자끼리 해결해가지고 문제가 처리되면 아무는 그대로 넘어가면 되죠. 근데 당사자끼리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해결하고, 그게 안 되면은 그보다 큰 단위가 해결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죠? 어떤 녀석이 혼자서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금님이, 대통령이 너 공부해, 자 돈 줄게.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냥 맡기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걸 우리는 보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글자가 이 보충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게. 국가가,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결정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면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서야 비로소 도나 또는 중앙정부는 도와달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모든 가치 판단이나 모든 행동이나 모든 집행의 근원은 우리라는 겁니다. 당사자죠. 이 지역을 살아가는 주민, 그 주민이 중심이 돼야 된다 라는 말을, 이게 이제 16세기 정도 되는데요. 그때 이제 임금님이 폼 잡던 때잖아요. 그런 때도 임금님이 네가 나서지 말고 우리가 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실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을 좀 정리한 사람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저렇게 생겼대요.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초상화로 해놓은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요 밑에 적혀서 좀 여러분들 보기가 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지방이 주권을 가져야 되고 최고의 권력을 가져야 되고 지방이 모든 일을 주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제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번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이 뭘 하려고 하는데 중앙 정부가 간섭을 해요. 자, 요래라 저래라 이러면은 지방은 그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이제 삼척 같은 경우가 지금 그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짓겠다 그러니까 삼척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물론 거기도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은 중앙정부니까 나라님이니까 또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나는 충성을 맹세했으니까 복종해야지. 이게 아니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부분의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의지에 반하면 나는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라는 것이 이 알투지우스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인데 미국 세 번째 대통령인가 그랬죠. 미국 독립에 그 이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게 타운십, 뭐 그냥 마을 회의라고 한번 보면 됩니다. 주민회의, 마을의 주민회의인데요. 이때 마을이라는 것을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은 워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뭐 좀 뭐 한데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땅덩어리가 달라가지고 참 이게 뭐 비교하기 어려운데요. 그 이제 면적 가지고는 좀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무 큰 아파트 단지 말고요. 웬만한 아파트 단지 정도 되면은 거기서 좀 살다 보면은 누가 하나 지나가요. 아, 저 사람 어디서 본 사람인 것 같은데 저 동네 사는 사람일 거야. 이런 정도 되는 그런 그 안면이 트이게 되죠. 그죠? 그런 정도의 단위. 그 정도의 단위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파트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좁겠지만은 미국은 좀 아파트 같은 경우 단독이니까 좀 넓은 지역이긴 하겠죠. 어쨌든 생판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안녕하세요 뭐 아침 잘 드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안면이 트이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마을 요 정도 마을이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산시 주민은 시민 몇 명입니까? 20만. 와, 많네요. 20만이면 한 몇 개를 쪼개야 되겠죠. 그죠? 20만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지방자치라는 단위 정도는 서로 어느 정도의 안면이 트이는 그래서 낯설지 않을 정도 뭐 이런 정도의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이런 단위로 만들어 가자. 뭐 이런 이야기죠. 그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처음 씁니다. 민주주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반은 요 정도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방분권이라, 지방자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단위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그 나라는 비로소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런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한 나라가 스위스라고 그럽니다. 스위스는 연방국가거든요. 지도에 보면 요거만한 우리나라보다 더 작잖아요. 요거만한 산악국가지만은 26개 주가 있고요. 캔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안에는 또 마을마다 전부 다 자치를 다 해요. 근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500명으로 정도 이제 구성이 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쓰레기 봉투값 얼마로 할까? 그러면은요 한 20명 정도가 회의에 나타난대요. 나머지 그러니까 480명은 회의도 안 하고 그냥 딱 자기 일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20명이 자 찬성 손, 반대 손 그러니까 결정해가지고 집행을 한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게 제퍼슨입니다. 왜 안면이 있는 낯설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자, 쓰레기 봉투값을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요
미리 그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 최소한 6개월 전 정도에 알려준대요. 앞으로 6개월 후에 지금 이제 6월 달이니까 12월 달쯤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값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500명 되는 주민들은 그냥 그 이제 좀 잘 사는 사람은 쓰레기 봉투값 뭐 기껏 해봐야 1,000원, 많이 올라봐야 1,000원 할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뭐 관심 없어. 신경 끌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쓰레기 봉투값이 10원 오르면은 내 돼지 저금통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시청에 찾아가가지고 그 이제 뭐 그 마을 그 행정단이겠죠. 찾아가가지고 왜 올려야 되는지를 따질 거예요. 자료 내놔라. 여태까지는 얼마였는데 그 회계가 어떻게 됐느냐,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미쳤느냐. 자료를 일일이 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시청에서는 그에 관련된 자료, 모든 자료를 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100원 올려야 되는지,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100원 올려야 되는지, 150원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도무지 이런 부분에 전문 지식이 없으니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청에 찾아가요. 내가 도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불러달라. 그러면 시청에서 저 멀리 있는 전문가 불러가지고 시청 돈으로 이 사람한테 설명하게 만듭니다. 물론 한 사람한테 설명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이 이제 주민들 몇 명을 모아가지고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하니까 전문가 좀 불러달라. 그러면 불러가지고 설명하게 만들어요. 그럼 들으면은 어떤 전문가는 100원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할 거고 어떤 전문가는 50원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회의할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겁니다. 쓰레기 봉투값이 얼마가 돼도 나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과정에서 대충 논의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값이 1,000원 올라갈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 보니까 기껏 해봐야 100원에서 150원 사이에요. 이제 그렇게 논의가 모아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정도는 나는 관계없어라고 관심을 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100원이나 150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뭐 그래도 뭐 100원도 좋고 150원도 좋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어도 반대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성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20명 정도가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정이 돼요.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은 다른 사람한테도 다 집행해도 관계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회의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관심이 없어서 가지 않았거나 또는 뭐 어떻게 결정돼도 좋다라고 해서 안 갔거나 또는 내 친구 어떤 놈이 저기 가기 때문에 걔가 다 알아서 했겠지 라고 믿어버리거나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바로 그 결정이 20명이 내린 결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00명 모두가 다 모여서 내린 결정이 됩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뭐냐면요.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손들고 표결한다든지 또는 투표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합의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 그게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홈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제퍼슨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마을이 먼저고 국가는 맨 나중이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마을이 먼저여야 된다라고 보는 그 원칙을 홈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도 있어요. 나라가 중앙정부가 먼저 결정하고 지방은 그것에 따라가야 된다. 꼭 우리나라 지금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딜런 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제퍼슨이 이야기했던 풀뿌리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주들이 미국 주가 50개잖아요.
그 중에 10개 정도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정부, 중앙정부죠. 중앙정부는 되도록 결정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전부 다 지역에다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지역이 알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체제입니다. 토크빌 같은 사람은 뭐 똑같은 이야기 그냥 반복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요. 프랑스에서 미국 한번 구경해보고 입이 딱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잘 돌아가더라.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이야기들을 유럽에 알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식 민주주의가 유럽에 확산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인데요. 역시 저렇게 생겼답니다. 어쨌든 뭐 이 사람 이야기는 뭐 특별한 그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이야기죠. 뭐냐면은 그냥 한번 봅시다. 시민들이 지방에서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거는 자유국가의 힘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해요. 타운 미팅,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타운 미팅하고 자유의 관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죠. 그죠? 그 이제 초등학교와 학문과의 관계와 같다. 그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은 한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돼요.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은 어디서 배웁니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했지만 요즘은 뭐 유치원 다니기 전에 어린 그 놀이방에서 다 배우잖아요. 뭐 어쨌든 한글을 배워야 학위 논문을 쓸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한 나라가 자유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어떤 민주주의 이 자치가 발전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 그런 나라는 몰라요. 뭐 힘은 튼튼할지 몰라도 힘은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로운 국가라고 할 수 없고 정의로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그 국기에 대한 명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은 중앙정부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이 튼튼하고 지역이 발달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뭐 나름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미리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이제 사실 그래요. 인류의 첫 결사체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까 그 알투지우스 이야기식으로 인간이 있고 가족이 있고 가족의 모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가 있고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냥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가족이 이루어지고 마을이 이루어지고 도시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 단위에 주라든지 국가라든지 하는 것들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자연이 만드는 것과 사람이 만드는 것 어느 게 우선해야 돼요? 당연히 자연이 만드는 게 우선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요, 또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저는 이제 헌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자꾸 끌고 오게 되는데요. 그냥 지방자치는 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되고요. 또 이제, 뭡니까? 자기 정치적인 결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잘 튼튼하면은 중앙정부가 지 맘대로 못해요. 이제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어쩌고저쩌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실제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좀 너무 빡빡하게 적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간단히 생활정치라는 말과 다중적 정체성이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거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딱 한마디로, 그러니까 5초 안에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통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 같으면 웬만한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여태까지 살아온 거 쓰면 소설책 한 대여섯 권 나올 겁니다. 그죠? 진짜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군가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은요, 간단해요. 저 뭡니까, 저 아랍 사람들 이름 길죠?
뭐 알 계속 알 붙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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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내 자신이 다 설명돼요. 나는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다 알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죠. 너 누구냐? 저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은 꼭 묻는 말이죠. 중시조가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또 뭐 한남공 33대 손이고요. 어쩌고. 이제 그러면 너 그렇구나. 뭐 뼈대 있는 집안이네 하고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그게 옛날이었거든요.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저만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 집안의 두 딸의 아버지이자 그러니까 뭐 학교 교수자 뭐 하다 보면 한참 나와요. 설명이 오래 걸립니다. 이걸 우리는 다중적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한마디로 설명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모든 사람들은 옛날에는 하나의 삶을 살아갔지만은 지금은 여러 개의 삶을 살아가요. 이쪽으로 바라보면은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이쪽으로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쪽에서 했던 말과 이쪽에서 했던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쪽에 저기 있을 때는 이 말하고 여기 있을 때는 저 말했다 해서 말을 바꾼 사람이라고 비난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모습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혹시 여기 선생님 계세요? 학교 선생님? 그 뭐 학교 선생님 별로 없습니다. 자녀 가지신 분 대부분이죠. 자기는 신호등 안 보고 그냥 막 건너면서 애 보고는 신호등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신호등 그냥 무단횡단할 때는 나는 일을 하는 직장인이에요. 바빠요. 근데 애한테 이야기할 때는 애의 부모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나 한 사람도 엄청나게 다른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삶 모두는 여러분들 삶 모두는 더욱더 다르죠. 한 사람 앞에 10개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모으면 1000개가 넘을 거예요. 이거를 중앙정부가 어떻게 결정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간단합니다. 그냥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음식 종류가 나올 겁니다. 그걸 중앙정부가 오늘 저녁에 뭘 먹으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직접 부딪혀가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난번 촛불 집회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누가 나를 대표하느냐. 나는 내가 대표한다고 외친 그런 슬로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내 문제, 내가 살아가는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는 생활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식 정치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인지 또는 다른 걸로 할 것인지 미국하고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중앙정부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쓰레기 봉투값을 얼마로 할 것인지 우리 마을에 마을 회관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의 문제예요. 우리 마을에 버스 노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요거는 내 생활 자체를 바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결정하는 거, 그런 걸 결정하는 것도 단번에 안 되잖아요. 워낙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렇게 결정되는 걸 우리는 생활정치라고 그러고요. 그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중적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가 너무나 많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너무나 많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해야지 그것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문재인이라는 사람 또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결정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지방자치가 필요한 거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론 또 바뀌어요, 사실은. 원래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만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방 정치에서는 외국인도 선거권을 주죠. 뭐 아주 한정적이지만은 지방선거 할 때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외국인은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이에요. 중앙 정치와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인 줄 몰라도 지역에서 같이 쓰레기 봉투 150원 하면 150원 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에 눈이 내리면은 누가 치워야 되는가 고민할 때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한테 선거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와 그 사람 생활을 같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지방자치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 사는 모습 그 자체, 그게 바탕을 두어서 뭔가 결정을 하는 그런 그 정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토끼전 모르시는 분 없죠? 그 영왕님이 아프니까 별주부가 이제 토끼 간을 꺼내 먹으러 토끼 잡으러 갔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보통 알고 있는 토끼전하고 조금 다른 게 이병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금 이본이 있어요. 이제 토별가라고 해서 근데요. 뭐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이제 별주부가 토끼를 꼬드겨 가지고 용궁으로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만은 원래 원본은 토끼가 이제 내 간 떼놓고 왔다 해가지고 영왕님 속이고 도망치잖아요. 근데 이 그 이본에서는 그렇게 뭐 조금 다른 판본이죠. 거기서는 토끼가 체념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용왕까지 잡혀가지고 지가 뭐 무슨 재주로 도망쳐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 간 떼놓고 왔다. 이 순 거짓말인 거 누가 다 아는데 자기는 죽었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금 억울해요. 조금 분한 놈이 있어요. 자기를 꼬드기에 데려온 별주부가 너무 얄밉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간은 싱싱하니까 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저 별주부 부인하고 하룻밤만 자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제 용심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왕님이 오케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같이 잤어요. 그 이제 그 자라 부인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식으로 하면 정제를 더럽힌 거죠, 그죠? 그 이제 이 막장 드라마의 원조는 여기서 나와요. 토끼를 좋아하게 돼요. 근데 이제 별주부는 자기 부인이 이제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별주부가 자기 지키고 칼 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술 먹고 뻗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토끼는 도망쳐 버립니다. 이제 별주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보니까 야단이 난 거예요. 토끼는 도망쳐 버렸죠. 자기 아내는 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해가지고 외국에 도망가 버려요. 자기도 망명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라 부인, 별주부 부인이죠. 그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뭐 혼자 살다가 자기 남편 그리면서 죽은 게 아니고 토끼가 그리워서 죽었어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그 이제 남편 그리다가 죽었구나 그렇게 연료문을 세워줘요. 이 이야기를 별주부가 망명지에서 바람결에 소문으로 듣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자기가 자기 부인한테 못할 짓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부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이 상해서 자기도 자살해버려요. 요게 이제 가람이 이병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토별가의 내용입니다. 나쁜 놈은 누구예요? 토끼는 나쁘지 않아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었고 죽기 전에 안갚음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다가 틈이 생겨서 자기는 생명 구하려고 도망친 것에 불과해요. 뭐 부인도 뭐 어떻게
별주부도 사실 나쁘진 않고요. 그냥 용왕님이 그냥 아픈 대로 그냥 살았으면 저런 이야기는 안 일어나죠. 뭐 하여튼 뭐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거 이야기 하려다가 그래서요. 이제 대학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이제 뭐 경물 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제가 지구평천하가 나오죠. 자, 수신, 자기 몸을 다스리고 자기 집안을 다스리고, 맞아요? 자, 저기에서 별주부는 수신을 못한 겁니까? 제가를 못한 겁니까? 중국은요,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가족은 수신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장의 권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가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하나의 성 정도 돼요. 삼국지 뭐 그랬을 때 이제 유비가 또는 뭐 장비가 칼 들고 쫓아가고 싸워가지고 성 하나 빼앗들죠.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가예요. 그러니까 한시성을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그 동네, 그게 이제 성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의 단위입니다. 가라는 게. 그런 가가 모여가지고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모여가지고 천하를 이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대학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지방자치의 이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투지우스가 이야기한 거 똑같잖아요. 가정을 이루고요. 그 가정이 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 도시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 제자리를 달았을 때 그때서야 나라가 평안해지고 천하가 다스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발전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그래요. 그 이제 구 한 말에 만들어졌던 이야기잖아요. 참 그래요. 얼마나 이 이야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나라님한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를 떠받쳤던 기본 이념 그러면은 상강 오륜이지 않습니까? 상강이 뭡니까? 군신, 임금과 신하의 관계고요. 부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고 부부잖아요. 이 세 개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토끼가 별주부의 그 부인과 같이 자고 싶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조금 좀 갔다 왔다 하는데요. 용왕님이 오케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별주부가 오케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바로 그 틀에 의해서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원래 조선시대는 군신, 부자, 부부가 같은 겁니다. 뭐 교회 다니는 분한테 좀 죄송합니다는 삼위일체라고 해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게있죠. 경국대전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죄로 사형에 처합니다. 근데요, 사형에 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을 해코지한 자를 신하가 쫓아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면은 그거는 사면 대상이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당한 거죠, 그죠? 임금을 지키려고 한 거니까. 자기 아버지를 해코지한 자를 자식이 쫓아가가지고 죽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가 경국대전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자기 남편을 해코지한 자를 부인이 칼을 들고 가서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법 규정이 없어요. 이 조선시대는요,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했던 나라예요.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는 자,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부인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면해 줘야 됩니까? 참 어려웠어요. 조정에서 전하 통촉하옵소서 하면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법대로 집행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랬는데 그때 중종인가 하는 분인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군신과 부자와 부부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비록 법조문에 있다 없다 하더라도 사면하라 라고 교시를 내려요. 바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여기서는 부부의 관계가 깨졌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군신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선
정권 자체가 깨졌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그 상징적인 이야기죠. 자, 이제 역사로 들어갑니다. 요 시기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완비되는 시기입니다. 1960년에 민법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이제 법 체계가 완전히 정리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바로 선 그때라고 하고요. 민주화기는 그게 30년인데요. 그것도 전기 후기로 나눠요. 97년을 계기로.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IMF 터져가지고 박세리 양말 벗고 물속에 들어가 골프 치던 그런 때잖아요. 하여튼 이제 그 시기를 전후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국가 형태가 조금 바뀌긴 하는데요. 어쨌든 저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지방자치의 발전도 딱 저기에 맞춰서 바뀝니다. 이제 원래 처음에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도입되는 거는 그러니까 건국과 동시에 지방자치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저때 법 만들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 조상님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진짜 그래요. 옛날 조선시대에 계시던 분은 우리 조상님이죠. 그죠? 저때 활약했던 분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참 좀 뭐한데 아저씨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좀 그런데요. 어쨌든 요때는 정말 나라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열정이 가득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참 열심히 했습니다. 헌법을 만드는 것도 보면 그렇고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데도 그 와중에 형사소송법 만들고 무슨법 만들고 법 같은 거 다 만들어요. 이제 그랬던 시기인데요. 그때 이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집행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보통 이제 요때 이제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면은 지방자치를 두 개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광역, 기초. 지금도 그렇죠. 그죠? 요렇게 나눴고요. 또 지방자치의 그 기본적인 그 구조는 의회가 있고 집행기관 장이 있고 그러니까 오산시 의회가 있고 오산시장이 있고 요렇게 이제 그래서 의회가 시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방식 기관 대립형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요거 말고 이제 기관 통합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시장을 의회가 뽑는 경우예요. 보면 의원 내각제 비슷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이 아니라 따로 선출을 해서 서로 대립시키는 이런 구조.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이제 그 명확히 만들어졌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사정권이 들어서서는 사실 뭐 군사정부가 이제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거의 실시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하는 사실 뭐 저기 이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문자 그대로 부활입니다. 이 체제가 그대로 다시 이제 회복 다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거치는 거죠.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냥 그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이제 처음에 1952년에 이제 그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뭡니까? 그 기초자치단체장은 의회가 뽑은 그런 형태가 되고요. 우선 그 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조선시대 때도 지방자치가 사실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참 보기 드문 이상한 나라예요. 통일신라죠, 그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하고 난 이래 계속해서 단일 국가로 남아있었죠. 쪼개진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45년에 해방되면서 쪼개졌죠. 그죠? 통일체제를, 그러니까 뭐 보통 한 1500, 1200년 정도 이 통일체제 그대로 유지해와요. 그러면서 나라가 통일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권력이 아주 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엄밀히 보면 지방자치가 별로 발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더 그랬죠. 마을의 원님은 임금님이 파견했잖아요. 이몽룡이가, 그는 암행어사고요. 그 이제 뭐 변학도 같은 사람들은 임금님이 임명하죠. 그죠? 중앙 관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이 지배하는 체제인데요. 그런 중앙 지배 체제에서도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그 지방 양반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 관리들, 원님이죠. 원님을 견제하기도 했어요. 견제하고 일 잘못하면 쫓아내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쁘면은 임금님한테 바로 상소하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원님하고 서로 담합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그 이제 장화홍련전 같은 거 보면 이제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귀신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나라 귀신은 저 서양 귀신하고 다르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그런 귀신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억울해서 나타나요. 이성에 살고 있을 때 억울한 일이 해결되지 못하면 귀신이 돼서 나타나거든요.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사또한테 나타납니다. 신임 사또가 부임을 하면은 꼭 그날 밤에 갑자기 그 촛불이 꺼지고 바람이 불고 머리 푼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귀신 이야기거든요. 그 귀신 이야기의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요.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면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관리를 시험하는 거죠. 조금 다르게 구조를 보면은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또가, 간땡이가 큰 사또면은 살아남아가지고 그 사람의 원을 풀어주잖아요. 이거는 좋은 사또예요. 간땡이 작은 사또는 죽어버리죠. 놀래가지고 심장마비 걸려서. 또는 죽지 않더라도 그냥 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시름시름 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요게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가 힘이 센 경우에는 지역의 양반들을 눌러버리고 자기 통치를 하는 거고요. 힘이 약한 경우에는 꼼짝 못하고 지역의 양반들이 시키는 대로 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향약은 또 다른 형태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간단히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하고 대비를 시켜보면은 중앙에서 파견한 사람은 시장이에요. 유향소 같은 거는 시의회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향약은 아예 그냥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질서를 유지했던 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이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1948년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가 실시됩니다. 근데 제도적으로는 많이 했지만은 실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참 우리 저 당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좀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쳐다봤듯이. 근데 해방되고 나서 지역을 통치했던 제일 먼저 그거였잖아요. 해방되면은 일본 순사들이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 순사들한테 총을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총을 뺐어야 되거든요. 누가 뺐었어요? 소위 말해서 통치권을 위임받아야 되거든요. 경찰권을. 서울에서는 여운형 씨를 중심으로 했던 건국준비위원회가 그 일을 했잖아요. 서울의 그 질서를 잡아 나갔거든요. 경찰의 역할을 했어요. 지방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방에서는요, 좌파들이 인민공화국이라는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통치를 했어요. 소위 말해서 빨갱이 통치였죠. 조금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공장은 조선방적 같은 이제 그런 공장이 돌아가다가 해방이 되니까 일본 관리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거든요. 그럼 그 공장을 누가 접수했습니까? 그게 이제 공장평의에 뭐 어떻게 하면서 노동자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라 전체가 좌파들이 뭔가 권력을 잡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미군정이 들어오고 정부가 들어서고 했을 때는 이건 우파 정권이었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중앙정부는 우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지방을 보니까 좌파들이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의 권력을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처음 왜곡되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하고
지방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체제가 다른 데다가 여기 이제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방에서 어떤 그 자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그 쫓겨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6.25 전쟁이었잖아요. 그 좌파 빨갱이들 다 그냥 그 처벌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첫 단계에서부터 우여곡절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권력이 약화돼요. 이제 그 이야기죠. 사실 해방되고 나서는 뭐 이런 조직들 나오다 보니까 요 체제하고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방에 뭘 맡기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다 해버리는, 특히 이제 경찰 파견해가지고 뭐 이제 그 빨갱이 소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이승만 정권은 또 이승만 정권대로 약간 독재로 흘러가면서 이제 모든 권력을 또 손아귀에 다 넣으려고 그랬고, 뭐 여기에서 이제 지방자치는 조금 그 제도만 남아있고 알맹이는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버립니다. 실제 그동안 여러 가지 법 개정들을 하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 이제 자유당 정권에서는 되도록이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52년도에 이제 지방선거 제일 최초로 하긴 해요. 참 52년이면은 물론 전투는 조금 소원해졌습니다만 어쨌든 6.25 전쟁 중이었잖아요. 근데도 지방선거를 하고요. 뭐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좀 그래요. 사실 그렇죠. 뭡니까? 여촌야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시골에서는 여당을 많이 찍어주고 도시에서는 야당을 많이 찍어준다. 근데요, 원래 자유당 정권 초기에는 거꾸로였습니다. 야촌여도였어요. 그 이제 뭐냐면 도시에서는 여당을 찍어주고 그 시골에서는 야당을 많이 찍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좌파 성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시골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을 많이 찍어주는데요. 근데 이때 선거에서는 그게 첫 선거가 했댔는데요. 야당이 참패를 합니다. 박살이 나요. 바로 이때부터 여촌야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야도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 이제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사실 이때부터 부정선거가 일어나요. 이제 부정선거, 관건선거가 일어나면서 이제 뒤집어지는데요. 어쨌든 뭐 요 과정에서 이제 야당이 참패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치에 매여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가 지방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거를 했고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갔다.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냥 뭐 그때 선거하던 장면입니다. 참 그 옛날 생각 나시죠? 뭐 저렇답니다. 이거는 개표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58년 되면은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 58년은 좀 골치 아픈 해예요. 어떤 해입니까? 뭐 딴 거 없어요. 58년 개띠들이 태어나는 때예요. 58년 개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하고 갑장인데. 그 이제 어쨌든 뭐 요때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지방자치가 상당히 형식으로 거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물론 군사정권 때 지방자치가 완전히 그 뭐 무력화됩니다만은 요때도 이제 상당히 약화돼요. 그러다가 60년 이제 4.19가 일어나고 다시 지방자치가 살아나는 듯 하다가 뭐 선거도 하고요. 선거 연령도 낮추고 그 이제 의원장, 그 기초의원장, 광역의원장 선거를 모두 다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본거대에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5.16이 일어나고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지방자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군사정권 때는 별 그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군사정권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되면서 지방자치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이제 6.29선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6.29 30주년 되죠. 내일 모레면은. 6.29 때
그 노태우 씨, 그때는 노태우 씨죠. 두 가지 선언을 해요. 뭡니까? 직선제 하겠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는 것 하나. 아주 큰 화두였습니다. 사실 87년 그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민주화되면서 이 민주화의 큰 방향 두 개가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고 지방자치였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제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직선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는 좀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88년도에 지방자치법 바꿔가지고 지금의 지방자치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88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여소야대가 되니까 삼당도 일어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방자치라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선거에서요, 야당이 이긴 때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여당이 압승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여당이 압승을 하다 보니까 이 중앙 정치에 대해서 이 태클을 걸 만한 그런 지방 세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압도가 돼버려요. 오산도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잖아요. 지방의회 출마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잘 보여야 되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은 그 지역 시의원, 군의원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지역 조직을 시의원이나 시장이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지역의 정치 조직을 중앙에서 활약하는 국회의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중앙당이 결정을 해버려요. 지역당, 지구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은 3번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3번을 넘어서는 못하게 합니다. 오산시장님은 지금 몇 선이에요? 2번. 이제 한 번만 더 하시면 더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저 제도가 캘리포니아에 있던 제도인데요.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놀드 슈바제네거라고 이 근육맨 있잖아요. 이 사람이 3번을 해먹고 더 이상 못했습니다. 3번 정도 했으면은 중앙 정치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지방을 맡기고 좀 더 큰 물에서 놀아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아놀드 슈바제네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미국은요, 다른 거는 다 시민권만 있으면 돼요. 근데 대통령 출마하려면은 미국 국적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려면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아놀드 슈바제네거는 저 폴란드가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민권이 있는데 국적이 없는 바람에 대통령 출마를 못했습니다. 참, 그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뭐 볼만했을 건데요. 아주 폼날 건데. 하여튼 뭐 그런 제도가 들었을 거예요. 95년도에 가서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이 YS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부분이 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일어났고요. 그때도 참 재미있게 장 선거에서는 민자당이 패배를 해요. 여당이 처음으로 패배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민자당이 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정당을 이름 바꾸는 데는 뭐 있어요? 김대중 정부 때는 뭐 그냥 주민 발의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큰 변화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정에 의해서 학교 급식 조례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딴 거 다 제껴두고요. 요게 제일 컸죠. 그 이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 했다가 헌법재판소 한 대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만 옮겨놨죠. 세종시로 옮겨갔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랬어요. 수도는 간섭법이기 때문에 못 옮긴다. 그랬을 때 못 옮기는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거. 뭡니까?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지방에 가도 괜찮대요. 근데 딱 두 개는 옮기면 안 된답니다. 네?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 네. 그 두 개는 옮기면 안 된대요. 근데 그것도 엉터리예요, 사실은. 관습헌법이라고 했을 때 그 수도라는 거, 서울이라는 거는 옛날에 한승부 관할 영역이었거든요. 이 한승부가 관할하던 한승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어디냐면은 서울의 사대문 안하고요. 사대문에서 성곽에서 10리 떨어진 범위, 요게 한승부 관할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대문하고 뭐 용산 정도까지가 이제 한승부 관할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의사당은 어디 있어요? 거기는 한승부 관할이 아니었어요. 경기도거든요, 그거는. 근데 뭐 무슨 뭡니까?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은 서울에 있어야 되고, 하여튼 뭐 넘어갑시다. 이명박 정부 때는 서울시장으로서 대통령이 당선됐죠. 단체장 출신으로 처음 대통령이 된 양반이죠. 그 이제 사실 이 당시는 요게 이제 그렇죠.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했고요. 교육감은 이제 직선에 의해서 뽑히는 그런 체제였죠. 그동안 우리 정치 과정에서, 지방자치 과정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된 사례들이 여기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전부 이제 주민투표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금 지방자치 단위가 몇 개 있습니까? 옛날에는 시가 2개, 군이 2개였잖아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걸 하나로 합친 거, 그게 이제 2005년대 투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부분은 참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어요. 핵발전소에서 나온 부산 폐기물들, 그거 어디 모아놔야 되잖아요. 몇백 년이 아니라 몇천 년, 몇만 년을 모아놔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 놓을 때 찾다가 경주에 가니까 경주에서 주민투표를 결정했죠.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동네 유치해도 좋다. 해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필 저거 결정해서 공사 다 끝나가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야단해요. 골치 아파요. 그 외에 이제 요거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그냥 그만뒀던 그 사건이고요. 무상급식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거였고요. 또 뭐 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화를 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7년 민주하면서, 그러니까 6.29 선언이 일어났던 그 두 가지 주제 중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그래도 제대로 이뤄냈어요. 얼마 전에도 대통령 정권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자치는 아직도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교부금 요만큼 주면서 꼬리표는 수없이 달고 오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뭐 좀 하려면은 중앙정부가 감나라 판나라 오만짓 다 하고요. 지방에 조례 하나 만들면은 중앙정부가 법령에 어긋난다라고 조례 그거 무효라고 대법원에 제소하고 그러거든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바로 저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촛불 집회 지나면서 헌법을 바꾸니 안 바꾸니 하지만은 사실 이 헌법 바꾸는데 가장 큰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헌법을 왜 바꿔야 됩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체제거든요.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권력을 없애자. 그 권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각제로 하자, 뭐로 하자, 이원 정부를 하자, 오만 소리 다 하는데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우선 대통령 권력을 줄이려면요, 첫째가 뭐냐면은 국가 권력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국가한테 부여된 거를 전부 다 털어버리고 국민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면 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늘려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첫째가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걸 감나라 판나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요, 이만한 국가 권력이 국민들한테 떼줘서 한 부분 없어지고 나머지 상당 부분 지방정부로 넘어가고, 그러면 중앙정부의 권력은 요구만해져요. 조그만해집니다. 이거를 국회가 알아서 하든 대통령이 알아서 하든 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털어버리려면, 또는 우리 헌법을 정말 시대에 맞는 체제로 만들려면요, 두 가지입니다. 국민에게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버리고요, 기본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는 아까 토크빌이 이야기했듯이 비로소 그때서야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 그러니까 자유롭고 정의로운 이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저 이야기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요.